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6월 말 7월 초 분명 장마 기간인데요. 이 장마면 몇 날 며칠 비가 온다고 여겨왔는데 요즘은 하루 사이에 폭우와 폭염이 왔다 갔다 하고요. 심지어 반나절 사이에 낮에는 해가 뜨고 저녁엔 비가 내립니다. 요즘 그래서 쨍해도 우산 갖고 다니곤 하는데요. 오늘은 또 더웠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달라진 장마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쏟아붓던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마 같지 않은 짧은 폭우에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장마철이라고 여기니까. 장마철은 근데 한 번에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비를 예상했었는데 오늘 비 안 오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우산을 갖고 왔더니 또 너무 해가 쨍쨍하고 그래서 너무 덥긴 한데. 비가 갠 뒤 하늘이 맑아지면서 날씨가 후텁지근한데요. 전국 곳곳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삼척이 33.4도까지 올라갔고 경주도 32.5도였습니다. 올해 장마는 지난달 25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3번 비가 왔는데 모두 똑같이 한밤을 전후로 이틀에 걸쳐 쏟아붓고 끝났습니다. 장마라기보다 열대성 폭우에 더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Because I'm from Shanghai and Shanghai's weather is very hot, but since I come to Korea, I think the weather is both hot and wetty. Such as yesterday, it's raining.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 장마가 오고 동남아 아열대 현상으로 가지 않나. 다시 찾아온 더위는 높은 습도와 더해져 내일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달라진 장마 패턴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합니다. 제주와 충청 이남 지역은 주말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고 9일부터 또 이틀간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은 더웠지만 어젯밤엔 내린 폭우로 전국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로 돌더미가 고속도로로 쏟아져 내리고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커다란 바위 더미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쪽 도로는 아예 가로막혔고 토사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쏟아졌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블루터널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오전 7시 반쯤. 25톤 트럭이 토사를 피하려다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하행선 27km 구간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고속도로 운영업체 측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차 유실 위험도 있고 안전 관련해가지고 좀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통행을 시키기보다는 내일이나 모레나. 석축 한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담벼락은 건물 바로 앞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이틀 새 100mm가량의 비가 내린 충남 예산에선 석축이 무너져 고물상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서 도로 축대가 무너지는 등 밤사이 전국에서 10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경기 동두천과 인천 등에선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됐다는 신고도 이어졌고 5개 시군 주민 56명이 마을 회관이나 친척집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날씨가 이상합니다. 엊그제 폭염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날이 우리 지구 전체 평균 17.1도, 역대로 가장 더웠던 7월 3일로 기록됐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인데요. 세계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이틀 전 지구 북반구의 기온 현황입니다. 많은 곳이 검붉은 폭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날 지구 평균 기온이 17.1도였습니다.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는 2016년 16.92도를 넘어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지구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는 48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슬람 순례자가 모인 가운데 4천여 명이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지난달부터 계속된 열돔 현상으로 50도에 육박하는 살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베이징은 지난 5월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일 베이징 인근에선 이 지역 역대 최고 기온인 41.3도가 관측됐습니다. 시내에 물을 뿌려봐도 길바닥의 온도는 무려 60도입니다. 지구의 냉장고라 할 수 있는 남극에서도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베르나츠키 남극 연구기지는 최근 8.7도를 찍으면서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 남극 개미자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경고합니다. To be warming and therefore more records to be broken, but that they are being broken at ever increasing magnitudes is itself quite concerning. 온난화를 부추기는 엘니뇨 현상은 올해 9월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아는 기자 아시아 시작합니다. 문화스포츠부 이현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걸 널뛰기 장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비가 오고 올해 왜 이러는 겁니까? 네, 보통의 장마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고기압, 두 고기압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생겨난 정체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를 오랫동안 뿌리는 건데요. 하루에도 폭우와 폭염, 극과 극을 오가는 쪽으로 장마가 바뀐 겁니다. 바로 저기압 때문인데요. 저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저기압이 위치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 맑은 날씨가 되고 기온이 올라가는 패턴이 생겨난 겁니다. 이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연결된 한랭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서울이라든가 중부지방은 굉장히 맑은 날씨에 기온이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기압이 달라졌다는 건데 왜 달라진 건지도 궁금하고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러는 겁니까? 네,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저기압이 중국에 치우친 장마 전선을 주기적으로 끌고 오는데 올해 유독 장마 전선이 이 저기압의 이동 통로에 자주 걸쳐 있어서 이 한반도로 같이 끌려오는 사례가 잦은 건데요. 이런 새로운 장마 패턴이 앞으로도 적지 않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동북아 지역인 중국과 한국, 일본을 따라서 이 저기압이 이동하는 길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홍길동 장마라고도 하던데 자 여기 쏟아부었다 저기 쏟아부었다. 장마 초반인데 이미 한 달치 내릿비가 다 내린 지역도 있다면서요? 네, 이 여름 초입부터 이 기온이 확 오르고 비가 확 쏟아붓는 극단적인 날씨가 이번 장마의 특징인데요. 이 장마가 시작한 지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6월 특정 지역엔 한 달치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 자체는 늘었는데 비가 내리는 강수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광주는 이 기간 441.2mm의 비가 내렸는데요. 평년 6월 한 달 강수량 152.6mm의 3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또 춘천에서는 평년 122.9mm의 2배가 넘는 263.2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 보니까 시민이 동남아 기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던데 실제로 느낌이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가 쏟아지고 마를 시간도 없이 햇볕이 쨍쨍하는 패턴이 빠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전국이 사우나처럼 번지는 겁니다. 또 저기압이 지난 뒤 찬 공기 유입도 적은 데다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지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은 올해도 6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평균 기온도 예년 22.7도보다 높은 23.4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21도에서 22.5도로 1.5도나 올랐습니다. 자, 이런 장마철 날씨가 앞으로 계속 될지 그러면 장마 현상, 장마철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저기압의 이런 이동 패턴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중국 남부에서부터 일본 쪽까지 이어지는 길이 생성되는데 저기압이 이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최근 해수면 온도 상승과 열대 동태평양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발달이 겹치면서 폭염과 폭우가 겹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용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방류가 임박하면서요.
오염된 수산물이 수입되거나 우리 바다로 혹시나 넘어오진 않을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님들 불안을 덜기 위해 직접 그 자리에서 방사능 검사까지 해주는 수산시장도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한산한 노량진 수산시장. 여름철 비수기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어들자 상인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바로 120 일본산 아무거나 좀 꺼내주시겠어요? 1.2 정상입니다. 점검만이 돌아다니며 방사능 측정을 하고 기록도 남기는 겁니다. 방사능 측정 시 3.0 시버트가 넘으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오늘 측정한 수산물은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왔습니다. 일본산 돌돔 한 마리만 올려주세요. 손님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해주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직후 식약처 검사를 시작으로 이미 3차례 검사를 거쳤지만 한 번 더 현장에서 검사 수치를 손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방송에서 나왔을 때는 걱정을 했는데 직접 제 눈으로 보니까는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손님 끌어모으기에 안간힘을 쓰는 건 일반 횟집도 마찬가지. 이제는 제공하는 횟감의 원산지 표기를 빠짐없이 하는가 하면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어 알리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드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저희가 알리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게 됐습니다.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도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 걱정이 많죠. 우리 생선을 주로 좋아하는데 유럽 같은 데서 오는 거 그런 거나 사 먹지 우리 바다 근해서 나는 건 잘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도 이제 수산물 쪽은 좀 안 보게 되고 이제 고기나 야채 위주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수협 중앙에는 전국 수협마트에서 파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방사능 정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업체를 전수조사했더니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일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100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원을 동원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높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달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 268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158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126곳,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가 32곳이었습니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입량은 1,610톤,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약 2% 수준입니다. 일본산의 경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만 들어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지역명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수입국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오늘 후쿠시마 어민들을 만나 원전 오염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니터링하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만간 직접 이해를 구할 거라는 일본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을 만나 악수를 하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일본 정부가 제시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현지를 찾은 겁니다. We are going to stay here with you for decades to come until the last drop of the water which is accumulated around the reactor has been safely discharged.
30년에 걸쳐 방류되는 동안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IAEA는 원전 내 감시 사무소를 직접 개설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방류 시기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채널A에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일 후 3, 4주 정도 후쿠시마 어민들을 설득하고 다음 달 중순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전 우리나라에 설명하는 자리를 잇따라 엽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가지고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개별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을 확인했던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내일 모레 도쿄전력에 시설에 문제가 없다는 사용 전 검사 종료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없을 거라는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면 아예 법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거리 행진을 하면서 방류 반대 전단지도 돌릴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변 인접국들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인 검토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제 규정을 넣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은 다음 주 월요일 일본을 찾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일본 시민들에게 방류 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또 도쿄전력을 항의 방문하고 일본 야당 의원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부터 1박 2일간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도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를 검증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정치 선동이라며 민감한 외교 문제만큼은 무대포로 나서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지난 4월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짓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전체 기둥 32개 중 19개, 절반이 넘는 곳에 주요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설계, 감리, 시공 모두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GS건설이 짓던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지난 4월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2달간 진행한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조물의 상부와 하부를 연결해 지탱해주는 철근인 전단 보강근을 절반 넘게 빼먹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지하주차장엔 32개의 보강근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15개가 빠진 안일한 설계가 이루어졌고 GS건설은 시공 때 추가로 보강근 4개를 더 누락했습니다. 설계와 시공에서 빠진 건 총 19개. 여기에 설계치 2배에 가까운 토사까지 올리자 주차장 상부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다 있었으면 아마 붕괴는 되지 않았을 거고요. 다음에 일부 초과 하중이 있더라도 커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지점의 콘크리트가 기준 강도보다 17% 약했을 정도로 콘크리트 품질도 문제였습니다. 세 차례 해야 하는 정기 안전점검은 없었고 안전관리 비용도 차량 임차비로 돌렸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그 주어진 책임을 다 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는 게 아니냐. 국토부는 GS건설의 다른 83개 현장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법 적용을 검토한 뒤 GS건설의 전국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중순 처벌 수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7개 동 1,600여 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 GS건설은 사과문을 내고 아파트 전체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철거와 재시공까지 최소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이 당장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이어서 광민경 기자입니다. GS건설은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된 지하주차장이 있던 곳뿐 아니라 2개 단지 17개 동 1,666세대를 싹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GS건설은 사과문에서 건설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는 모두 보상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초 이 아파트는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재시공으로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건설사가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지금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이 깜깜한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고요. 미리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데 이쪽이 시세가 또 너무 비싸서.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이 17개 동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800여 세대를 전면 재시공하는 데는 3천억 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입주 지연 보상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GS건설 측은 입주 시기나 재시공 비용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30년 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오고 함께 납부했던 KBS 수신료를 다음 달부터는 따로 걷어야 합니다. 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포 절차만 남겨놓은 건데요. 야당은 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추천 몫인 김현 방통위원이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나머지 위원 2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 즉시 분리징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다음 달부터 고지서 발생이 기존과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행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가구당 2,500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턴 한 고지서라도 절취손으로 분리해 따로 내게 하거나 아예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하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리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고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렇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마무리되면서 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수신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내일 대통령 문화특보로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도 임명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7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계획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령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를 곧바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방통위원장이 새로 일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23일 끝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 안에 임명 절차를 끝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이후 20일 이내에 이뤄질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최장 10일의 재송부 요청 기간까지 감안하면 17일쯤에는 지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인사,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 제기가 없고 결격 사유도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장관급인 대통령 문화특보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인데요. 뭐가 부담이라는 겁니까? 네, 협동입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동을 강조하고 있죠.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국들까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 공조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서한을 보냈는데 연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UN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국제 공조 대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이 방류를 가장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이재명 대표 싱하이밍 대사 만났을 때는 이 언급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죠.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좀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태평양 자신이 그 집을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중국과의 연대를 직접적으로 고민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왜 달라진 겁니까? 민주당의 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중국과 연대하는 게 효과적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일본과 감정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일본의 반감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또 괜히 중국과 연대했다가 친중 프레임으로 엮일 수도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는 속내도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뒤에 여권으로부터 친중 4대 공격을 받았었죠.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리위에 간 돌팔이 뭘까요? 네, 오늘 국민의힘이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초청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강연을 한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폄하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6월 뭐라 했지? 이게 돌팔이.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임종석 의원은 입에 담지 못할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도 김기현 대표 윤리위에 제소했잖아요. 윤리위가 바쁩니다, 요즘. 네, 이틀 새 여야가 제소한 의원만 5명입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마약에 도취해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나쁜 짓이라고 한 이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김 대표 오늘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중독이 되면 본인이 중독된 걸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주변에서 중독됐다고 가르쳐주면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그래도 가장 빠른 문제 해결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소를 해도 징계까지 간 게 이번 국회에 딱 한 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공세인 거죠. 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언 소위가요 더 아슬아슬합니다.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며 정권 타도라고 하겠어요. 다선 불복이고. 정부는 1일 1 브리핑으로 일본 대변인을 자임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망친 선조 같고 6.25 때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혼자 도망친 이승만 같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각 정당의 지지율만큼이나 높았는데요. 눈길을 끌기 위해 내뱉은 자극적이고 센 발언들이 오히려 정치가 외면당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가죽을 가공할 때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죠. 이 화학물질에는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철저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폐기를 해야 하는데요. 부산의 한 폐수 처리 업체가 수천 톤 가까운 중금속 폐기물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는데도요.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폐수처리 공장. 지역 내 피혁업체 40여 곳이 폐수처리를 위해 공동 출자한 A협동조합의 처리 시설입니다. 폐수처리 뒤 나오는 시커먼 폐기물. 중금속인 크롬이 함유돼 있습니다. 중금속인 크롬은 3가와 6가 크롬으로 나뉘는데 6가 크롬 화합물은 대표적인 발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위장관에 들어오면은 신장이나 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6가 크롬은 그렇게 독성이 있습니다. 강한 독성 탓에 정부는 1kg당 크롬이 300mg 이하인 폐기물만 재활용할 수 있고 이상인 경우에 매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진에게 크롬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이 A협동조합에서 수년째 3,600톤 가까이 무단 반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치가 근 8,000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쪽에서 나오는 건조 슬러지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고 매립밖에 안 된다고. 채널A가 입수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A협동조합 자체 성분 검사 결과에도 크롬이 킬로그램당 300mg 이상, 최대 11,000mg까지 검출될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롬 폐기물이 외부에 반출됐다는 겁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공장 측은 폐기물 관리와 배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관할경청하고 경찰서 방문해가지고 사실들 말씀드렸죠. 주어지는 법을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관할구청도 뒤늦게나마 폐기물을 전량 매립할 것을 A협동조합에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중금속이 포함된 이 폐기물, 비료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폐기물로 만들어지는 분변토 제조 과정에서도 기준치 수십 배를 초과한 크롬이 검출됐습니다. 김용선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전북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 시커먼 폐기물이 뿌려져 있습니다. 일부는 톱밥과 섞여 있습니다. 폐수 처리장에서 나온 찌꺼기를 지렁이에게 사료로 먹인 뒤 배설물을 활용해 분변토를 만드는 겁니다. 지난 2020년부터 A협동조합에서 공급받은 폐기물은 3,600톤에 달합니다. 공급받은 폐기물과 이 농장에서 처리된 분변토는 안전한 걸까? 채널A 취재진은 이 농장의 가공 단계별로 시료 6개를 채취해 국가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크롬이 1kg당 9,300mg에서 17,000mg까지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30배에서 많게는 55배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 유통된 분변토는 최근 4년간 2,700톤이 넘습니다. 저희들한테서 나오는 폐기물은 절대로 그름으로 못 쓴다고 분명히 다른 업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가서 퇴비로 쓴다고 하길래 그때 알았죠. 취재가 시작되자 농장 측은 관할 지자체에 완제품 크롬 수치엔 문제가 없으며 한 해 2차례 있는 정기검사도 통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료 공정률을 보시면은 중금속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칼륨수, 비소, 납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유해성분 초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처분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도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 농장에서 생산된 분변토가 어디로 유통됐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구하는 게 현실일 정도로 이 마약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 사범 수가 18,000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30대 이하 젊은 층이 전체의 60%에 육박합니다. 4년 전보다 무려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잡기 어려운 다크웹을 통한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나흘 전에는 마약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최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교차로를 지나가는 흰색 승용차.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을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로 인도를 덮친 차량은 다른 보행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일 오후 8시 20분쯤. 비명소리와 차 사고가 크게 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한쪽에 사람은 쓰러져 있었었고, 그리고 그 차가 나무를 세게 들이받고 인도 철책을 세게 들이받고 막 그 연기가 나면서 운전자는 시민을 친 뒤에도 150m를 더 운전했고 이곳 정지 표지판과 새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측정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대신 운전자 바지 뒷주머니와 손가방에서 하얀색 가루가 든 봉지 2개가 발견됐습니다. 음주운전인 줄 알고 뛰어가서 술 냄새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조그만한 비닐봉지에 이제 하얀 가루가 이렇게 절반 정도가 있더라고요.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케타민은 환각 부작용이 있는 수면 마취제입니다. 남성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은 50mg으로 1회에서 2회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 마약 투약 여부와 복용량을 확인 중입니다. 한편 차에 치인 여성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 이 선수 시절 100m를 11초에 주파할 만큼 빠른 발로 유명한데요. 어젯밤 차를 버리고 도망치던 음주 뺑소니범을 2km가량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그 장면을 이준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비가 내리던 어젯밤,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들 옆으로 두 남성이 전력 질주합니다. 뒤를 쫓던 남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듯 손짓하고 이 모습을 본 하얀 옷의 남성이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이 사라진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 씨입니다. 그때 차가 많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택시기사분이 저 사람 잡아야 된다고 소리 치신 거고 그거를 듣고 선수가 내려서 쫓아간 거예요. 이 씨의 매니저도 뒤이어 추격전에 합류했고 1km가량을 뒤쫓은 끝에야 달아난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는데 차로 되돌아온 이천수 씨는 가볍게 숨을 몰아쉽니다.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택시기사를 도와 음주 뺑소니범을 잡은 이천수 씨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알려져 부끄럽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술을 마신 뒤 한밤에 차를 몰고 도심을 역주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km 넘게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는데 긴박했던 당시 모습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르게 내달리는 경찰을 경찰차가 뒤쫓습니다. 경차가 옆까지 따라붙은 경찰차를 일부러 부딪힙니다. 도리어 충격을 받고 휘청이던 경차는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한밤중 도심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일 자정쯤. 출동한 경찰이 역주행하던 경차를 발견해 세우려고 했지만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차가 양쪽으로 길을 막아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반대편에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힐 듯 고개 운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차가 수차례 추돌하며 경차의 질주를 멈추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분 동안 20km 정도 이어진 도심 추격전은 경찰차와 부딪힌 충격에 차가 넘어지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다쳤고 경차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피해의자를 긴급하게 구출을 하고 가까이 가니까 술 냄새가 조금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경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제어를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과 함께 마약 투영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째 탈주를 꿈꾸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도주 시나리오를 짰는데요. 검찰이 알아듣지 못하게 친누나와 은어를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1,00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탈주하려는 계획을 세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서울고법 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킨 뒤 차량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중에는 수갑을 풀고 있고 법정을 지키는 방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이곳 3층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재판이 진행된 법정에서 이곳까지 직접 뛰어와 보니 40초 정도 걸렸습니다. 바로 앞에는 일반인들도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남부지검 검찰 조사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야간 조사를 받으면 미니버스로 따로 되돌아간다는 걸 알고 그때를 틈탄 탈주 계획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구속영장 심사 전 잠적했다 체포됐고 지난해에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번 탈주 계획을 위해 동료 수감자에게 도주를 도와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설득했고 친누나를 통해 착수금 1,000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친누나와 면회를 하면서 검찰의 눈을 피하려고 미리 약속한 줄임말 등을 써가며 탈주 계획을 모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정부는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 1년간 대출 한도를 늘려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가격 7억 원 이하 집주인만 해당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돈 많은 집주인들 갭 투자 용도로 혹시 악용되진 않을까요? 유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어제 정부는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이달 말부터 1년간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을 넘는 집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7억 원을 넘으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가가 7억 원이 넘어도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7억 원을 넘는 가구 수는 28만여 가구. 집주인은 물론 이곳에 사는 세입자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습니다. 7억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이상의 전세금에 대해서도 대출, 유분 완화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실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출을 통해 집주인을 구제하는 방안이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중은행 과점 체제가 깨질까요? 31년 만에 시중은행이 추가됩니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전환하는 건데요. 이 경쟁을 붙여서 대출 금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대구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 대구은행이 연내 전국구 은행인 시중은행으로 전환됩니다. 시중은행 신규 인가가 나는 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입니다.
5대 은행이 과점하며 편하게 이자 장사를 하던 시장에 금융당국이 매기를 풀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지방은행 6곳 중 대구은행만이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자본금과 산업자본 지분율 요건을 만족한 상태입니다. 시중은행이 되면 은행채를 더 저렴한 가격에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겁니다. 전국 영업에 따른 이익과 자본을 지역 경제에 재투자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은 사명을 IM뱅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이 대출 시장의 66%, 예금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은행이 진정한 매기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1호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이 중단됐던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가 싹 바뀝니다. 이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집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는지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 주택 사이사이에는 전선이 엉켜 있고 슬레이트 지붕도 남아 있습니다. 부서진 옹벽, 계단은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다 부서졌지 뭐. 맨날 고친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게 맨날 그대로야. 뭐 맨날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 없어요. 다 노인네들이야. 허다못해서 진짜 소방차 하나도 못 들어오는 동네인데. 이곳 창신동은 지난 2007년 뉴타운 재개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 도시재생사업 1호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부수고 새로 짓는 대신 동네 원형을 유지한 채 공공 편의시설을 넣는 도시재생 명목으로 지난 10여 년간 창신 숭이동에는 86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로 30억 원을 들여 만든 봉제 역사관입니다. 관람객이 거의 없어 지난 2월 폐관됐습니다. 10억 8천만 원을 들인 놀이터지만 아이 한 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생활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창신 숭이동 일대를 10년 만에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굉장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이렇게 그대로 존치돼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2,0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주민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놓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로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왕상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던 사자입니다. 이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 정도 되는 이 사자를 구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따뜻한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바짝 마른 사자 한 마리. 생닭 한 마리를 먹는데도 안간힘을 쓰는데 살집 없는 몸통에 앙상한 갈비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갈비 사자라는 별칭까지 얻은 이 18살 수컷 사자는 지난 2004년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 김해 부경동물원으로 왔습니다. 7년가량 가로 14m, 세로 6m, 25평 남짓의 시멘트 바닥 우리에서 지내왔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동물원의 팬데믹 동안 관람객마저 끊기며 더 소홀해진 관리 실태를 상징하는 대표 동물이 돼버렸습니다. 동물학대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결국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고생도 했고 여기서 사는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넓은 공간에 가가지고 마지막 여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갈비 사자의 새 보금자리는 청주동물원. 이곳 방사장은 지내던 우리의 20배 이상 넓고 바닥도 흙입니다. 19살 수컷, 12살 암컷 사자도 함께 생활합니다.
영향적인 측면하고 기존 개체들이랑 마주보기를 통해서 합사를 진행해보고 오늘 김해 동물원을 떠나는 갈비 사자는 긴장했는지 철제 우리에 들어가는 데만 2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사람 나이로 100살 가까운 고령이어서 마취를 하지 않기로 했고 무진동 차량에 태웠습니다. 270km 떨어진 청주 동물원까지 5시간 넘게 달려 무사히 도착한 갈비 사자는 건강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여자 월드컵에 나설 축구 대표팀의 16살 샛별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KC 유진 페어인데요. 한국 여자 축구 사상 최연소 선수로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호각 소리에 맞춰 달리기를 시작해 가장 먼저 중앙선을 통과합니다. 언니들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 KC 유진 페어입니다. 콜린 벨 대표팀 감독은 페어를 월드컵 최종 명단에 전격 발탁했습니다. 한국 여자 축구 사상 최초로 혼혈 선수가 월드컵을 밟게 된 겁니다. Very good physicality, very strong with both feet, good finisher, and she's presented herself very well within the squad. The squad have taken to her. 페어는 미국 유소년 팀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직 성인 대표팀에서 A매치를 치른 적이 없어 피파 규정상 한국 대표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16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면서 한국 문화를 접해 적응도 빠릅니다. I think my strengths on the field are my speed and my physical strength, and I think I can bring 1v1 attacking with speed on the sides. 나이가 16세 1개월인 페어는 한국의 최연소 월드컵 참가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최고령 김정미와는 무려 22살 차이입니다. 대담하게 뭔가 경기나 뭐 훈련 이런 거에 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더 어린 선수들한테 배우는 부분도 있고. 여자 월드컵은 오는 20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막을 올립니다. 대표팀은 8일 IT와의 평가전을 통해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동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1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 오존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남부지방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GS자입니다. 빅3 건설사인 GS건설 브랜드죠. 투자 가치도 1위라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돼 조사해보니 기둥 절반에 철근이 없었습니다. 이 브랜드 파워 1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 벌어졌다곤 믿기질 않을 정도입니다. 전면 재시공하겠다는데요. 그보다 안전 불감증 전면 재시공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외화 내빈 이름값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